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분들이죠. 김성주, 김유정, 그리고 진성호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성주 의원님, 그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오늘 문을 닫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해단식했습니다. 해단식 하고 오신 거예요? 예, 했습니다. 예. 얘기에서 뭐 무슨 얘기 나왔나요? 예, 뭐 그 참여하신 분들이 그 소회를 네. 저도 짧은 소회를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아, 거기서요? 네. 오늘도 얘기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일단 저한테 굉장히 그 행복한 시간이었고 그래요? 또 이제 의미 있는 네.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이제 당, 정, 청, 그다음에 전문가 같이 왔는데 그 논의 구조가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 어떤 결정을 하고 이걸 이행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세워놓은 그것에 대해서 n분의 1로 이제 계급장 떼고 토론해서 합의된 건 발표하고 합의 안 된 건 계속 쟁점 토론하고 수정해서 보완하는 이런 민주적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훨씬 더 국민들한테 새로운 정부의 정책이 수용성이 높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어떤 정부든지 간에 그런 방법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좋은 기존 인수위원회와 우리가 차이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보궐선거를 열렸으니까. 기존 인수위는 이 인사, 즉 장관 인사, 그다음에 정부 조직 개편, 정책 세 가지를 했거든요. 근데 인사와 조직 개편이 워낙 센 이슈죠. 거기에 관심이 있지 정책은 그냥 공무원들한테 맡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새 정부가 새롭게 내놓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인사와 조직을 청와대가 맡고 정책만 집중적으로 토론하다 보니까 청와대도 도움이 되고 정부에 참여한 이 중요한 관료들, 그다음에 당의 국회의원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상대에 대해서 이해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깊숙이 들여다볼 좋은 기회를 준 걸로 의미 있게 봅니다. 지금 국민의당은 좀 이제 한숨 돌리셨습니까? 임종석 실장도 찾아오고. 국회에 참여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어제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네. 근데 뭐 한숨 돌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제보 조작 사건에 아직 그 상황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됐고요, 그죠? 네. 당내 문제가. 이유미 씨가 구속 기소됐죠, 오늘? 네, 오늘 뭐 기소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뭐 마음은 굉장히 무거운 상황이고요. 그러나 또 국회 정상화를 통해서 또 함께 또 그 논의할 부분들은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야죠. 네. 추경호는 뭐 심의에 참여하셨으니까 통과하는데 이제 같이 손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내용을 봐야지. 네, 저희가 이제 또 저희 그 국민의당 나름대로 대한 추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뺄 건 빼고 또 할 건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 임종석 실장이 찾아왔을 때 같이 계셨어요, 여기? 아니요. 박주선 위원장이 이제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으시고 그래요? 비서실에도 알리지 않고 이렇게 혼자 만난 거예요? 직접 통화를 해서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박주선 비대위원장, 김동철 원내대표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전병헌 정무수석 네 분이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후에 뭐 추미애 대표에 대한 언급이 있었냐 없었냐 가지고 진실 공방이 또 이어지는 바람에 그거야 뭐 한참 좀 복잡했습니다 어제. 그러나 결론은 국민의당이 맞는 말 한 걸로 결론이 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이 왔다는 건 대통령의 뜻이잖아요, 결국. 그렇죠. 그렇게 봐야지. 네. 그게 근데 그 누구죠? 우원식 원내대표가 들어가서 대통령을 만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아마 서로 간에 뭐 긴밀한 협의가 있었을 거고요. 이제 우원식 대표가 찾아가서 요청하는 걸로 하고 뭐 그거에 따라서 자진 사퇴하고. 우원식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직접.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부분들 같이 하면서. 그럼 뭐 국회 내 분위기 또 추경의 시급성 이런 문제들을 충분하게 말씀드린 것으로. 그거는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전병헌 수석이 박주선 위원장 만난 그 다음에 시간이 그 다음입니까? 그 다음에 만난 그 전에 거죠? 만난 게 아니고요? 투트랙인데 제가 볼 때는 투트랙을 한 거예요? 우원식 원내대표가 정말 큰 힘을 발휘했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120석 여당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인사청문회에 걸린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두 분 중에서 한 명은 버려라고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가서? 그렇죠.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하는 바람에 사실 이게 물꼬가 터진 거지. 안 그러면 지금 이거 안 뚫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정말 놀란 게 올해 추미애 대표 더 놀랐는데 네. 자 원내대표는 이렇게 이제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할 동안 네. 당 대표가 한 말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야당 대표를 만나가지고 아, 그 말 참 잘못됐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 정치하고 이거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죠. 정말 네. 청와대 비서실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절대 야당 대표 만나가지고 왜냐하면 비서실장의 말은 대통령의 말로 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여당 대표가 했던 말을 갖다가 아우 죄송하고요. 좀 이해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추미애 대표 좀 대단하다고 보는 게 만약 그랬다 그러면 추미애 대표도 반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추미애 대표 좀 조용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조만간 반격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여야 갈등보다 더 심각한 것들이 권력에서는 당청 갈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추미애 대표와 우원희 원내대표의 길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다. 저희가 사과 못하는데 청와대에서 사과해 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물고 터진 건 그거는 아니에요? 자존심 문제죠. 어떻게 당 대표가 자기 어떤 입장을 다 이야기했는데 그걸 갖다 비서실장이 따로 만나서 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뭐 보실 수도 있을 텐데 네. 뭐 약간의 역할 분담. 이제 원내대표는 어차피 대야 협상을 책임진 위치니까 당연히 타협적으로 양보해서 나가야 되고 당 대표는 당 전체와 또 지지자들의 여론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나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원내대표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상당히 방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풍경이었던 것 같아요. 여당 대표는 국회 갈등이 고조됐을 때 조금 아우르면서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려는 굉장히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여당 대표의 위치인데 오히려 트러블을 만들고 문제를 생산하면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거를 좀 수습하려 막 야당 대표들을 만나고 다니는 이런 거는 처음 봤어요. 정말 진풍경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과거의 민주당이었으면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당이 굉장히 안정되고 단합돼 있다는 게 추미애 대표의 표현이 당내 일부에서도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그런 좀 성숙된 그 내부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수습하지 않았냐 생각이 들어가고 그렇게 잘 받아주신 국민의당한테 고맙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진들의 질타 이런 거는 다 보도가 됐는데요. 근데 이제 추미애 대표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또 한마디 말씀드리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어제 이 시간인데 저는 네. 마치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우리는 깜짝 놀란 게 정말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이 말을 듣고 이제 정말 추경 예산 심의하겠다고 해서 정말 잘 됐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뉴스가 계속 오는 겁니다. 아니 청와대가 갑자기 발표를 합니다. 추미애 추자도 안 나왔다 그 자리에서. 그래가 또 박주선 그냥 비대위원장이 어제 저녁 잘하실 겁니다. 네. 또 뭐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긴장감이 흘렀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끝났지만 저는 이런 과정들 보면서 어쨌든 여당 대표의 위상이라는 것, 여당 대표의 말 한마디는 정말 중요한데 대통령을 생각하면 추미애 대표는 저는 조금 말씀을 줄이시고 본인이 하고 싶은 그 말을 다른 누군가를 시켜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안 그러면요. 지금 예상하기 오랜만에 이렇게 저런 이제 대화가 시작됐는데 또 한 번 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저는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그리고 국민들의 이익이 힘들어지겠다는 생각이 그 송영무 조대엽 두 후보자 중에서 조대엽 후보자가 사퇴했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왜 송영무 후보자는 살리고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조대엽 후보자는 결국 낙마된 건데 그거 왜 그랬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언론에 보도된 걸 따르면 네. 송영무 후보자의 대안을 찾기가 힘들었다. 다른 분들도 근데 이제 일을 잘하고 개혁을 할 분은 많은데 이분도 도덕성을 검증하면 네. 더 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심정이고 또한 조대환 조대엽. 교수 같은 조대엽 교수 같으신 분은 조대엽, 예. 아무래도 저는 송영무 후보자보다는 문재인 대통령 좀 친합니다. 같이 어쨌든 간에 오랜 시간 동안 캠프에서 토론도 하고 했기 때문에 누가 친하다고요? 조대엽 교수요. 더 친하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대엽 교수는 내가 희생할게. 예를 들자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송영무 후보자보다는 조대엽 교수가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합격을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그 자질론에서 조대엽 후보자가 그 인사청문회에서 노동 문제에 대해서 파악이 좀 덜 됐다는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정의당에서 그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저런 건데 저는 어쨌든 두 분 다 저는 사퇴했으면 좋겠으나 대통령이 예전에 한 분이라도 이렇게 자인 사퇴로 결론 내린 거는
대단한 결단이었다. 자, 하여튼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사퇴했으니까 대단한 자유한국당이 추경과 국회에 참여를 안 합니까? 한다고 했습니다. 한다고 예, 했죠. 그러니까 그럼-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 다 이제 탭을 안짜고 했기 때문에 제가 봐도 물론 이제 보수 정당에서 볼 때는 참 둘 다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한 명이라도 사퇴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새로 이제 이 시작된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건 상당한 양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야당도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추경 심사에 들어가는 그걸 저는 양보라고 보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요? 또? 네. 응당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이제 와서 무슨 자진 사퇴입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자진 사퇴 형식을 빌어서 사실상 경질인 것이고요. 네. 이 문제 많은 두 후보자에 대해서 어쨌거나 마지막 한 명은 또 이렇게 확보하고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저는 여론과 배치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여론 얘기하셨는데 여론 좋아지기를 기다렸던 것도 아니고 이건 두 분 다 너무나 문제 있는 분들 말씀 아닙니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점잖게 국정기획위원회 끝났다고 너무 조용히 계시는 것 같아요. 조대엽 후보에 대한 변명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단지 이제 세평 면에서 보면 조대엽 교수는 고대 내에서 굉장히 학생들한테 잘해주는 이런 교수였다고 하고. 아 정말요? 예, 다른 제가 들은 얘기하고 너무 다른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근데 그러니까 잘해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수들은 학생들한테 그다지 관심이 없는데 학생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잘해주는 교수였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학생들을 표현을 했었는데 그것만 딱 잘라서 동영상 얘기하면 저 교수가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비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학교 내 교수들의 얘기 들어보면 참 학생들하고 잘 어울렸던 그런 교수였다라고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적 문재인 정부의 그 등장에 좀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사퇴라고 하는 희생한 거다. 예,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그냥 높게 평가합니다. 사퇴하신 분이니까 좀 좋게 얘기하시네. 뭐, 네, 특별히 그럴 생각은 없고요. 고대 출신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첫 일성이 알겠습니다. 자진 사퇴할 생각은 전혀 없는 분이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하여튼 이제 정리됐으니까 국회는 정상화 되고요. 같이 이제 추경 부분도 심사하고 좀 민생 현안도 다지는 여당은 이제 한심 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 어쨌든 추경을 위해서 하여튼, 많은 분들이 결단하고 희생했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오늘도 주제가 저희들이 두 가지를 선정했는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화면을 보신 다음에 세 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선거에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습니다.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검찰이 추미애 대표의 정치 공작 지침에 의해서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의혹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별검사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하고 이번 사건은 주권자인 국민을 속인 범죄 행위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 국민 불신을 자초한 장본인은 바로 책임 있는 분들의 무책임과 외면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되어 있는 건데 이 자료를 하면서 정부가 하루빨리 국정 공백을 메우고 네, 첫 번째 주제는 국민의당 제보조작 검찰 수사 파장은 어디까지입니다. 실제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됐지만 이 파장은 갈수록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 파장 자체가 먼저 아무래도 이제 핵심은 이게 국민의당 지도부까지 이 문제가 검찰 수사가 들어가느냐라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단 철저한 것은 이제 뭐냐면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ABC부터 새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라는 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허위 사실을 갖다가 알고도 이를 갖다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또는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굉장히 중벌을 받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나온 거는 이유미 씨가 조작했다는 거는 이미 알려졌지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그 과정에서
이것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걸 그대로 갔다 그러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습니다. 더해서 네. 자, 그 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의 그 실무 책임자는 누굽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네. 검사 출신인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용주 의원의 보좌관까지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는 네. 자, 그러면 이용주 의원도 만약 하나라도 선거 전에 이 사실을 알고도 그러니까 묵인을 했느냐. 이것도 저는 하나의 수사 포인트라고 보고 더 나아가면 이제 지금 나오는 것처럼 뭐 박지원 전 대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모든 것들은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 이게 정치 공작처럼 어쨌든 간에 국민의당을 갖다 공격하고 해서 억지로 수사하면 안 되고 그런데 만약에 물증이 나온다면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가 왜 이게 논란이 났냐면 추미애 대표가 마치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됐는데요. 저는 추미애 대표나 또 국민의당에 있는 현직 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이나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전부 다 겸허한 마음으로 정말 진실하게 하라고 이야기해야지 압력을 가했다가는 둘 다 분명을 받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사실은 김정숙 실장이 국민의당 가서 실제로 검찰 이 문제에 관해서 청와대에서는 검찰 수사과의 관계가 없다. 못을 박았잖아요. 그건 예. 그건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거는. 예. 그 자꾸 이제 국민의당에서 추미애 대표 이 얘기가 일종의 수사 지침이다 네. 이런 얘기하고 혹시 청와대가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하는데 그 과거의 얘기죠. 문재인 정부는 그와 확실히 선을 긋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민정팀을 짠 건데 계속 그런 의심을 해야 되는 건 맞지 않고요. 오히려 국민의당이 자체 조사라는 이름으로 했던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의 수사 지침을 내렸다고 역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서 그런 논란을 거듭하는 것은 이제 맞지 않고 일단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으니까 그 수사 결과들을 좀 지켜보면서 당사자들은 충분히 조사 협조하고 그에 따라서 밝힐 것도 밝히고 책임지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에서 인지를 하자마자 박지선 비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도 했고 가장 앞서서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 국민의당의 이제 유석엽 의원이 SNS에 올리신 그런 말씀처럼 옆집에 불이 나면 원수가 살더라도 일단 같이 꺼주고 보는 게 그게 상식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검찰 수사도 열심히 받고 있고 또 당사자들인 이유미 또 이준서 이 두 사람은 구속이 됐고 또 어찌됐거나 뭐 참고인 조사뿐만 아니라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굳이 구태여 이 여당 대표가 나서서 그 미필적 고의라는 얘기를 하기 전부터 머리 자르기 이 발언 전에도 훨씬 전부터 검찰 수사할 필요도 없이 이것은 당의 지도부가 뭐 집단적 조직적으로 개입된 걸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그냥 계속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성에 그친 그런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과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넘어진 사람 손 밟고 서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추경은 우리랑 할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당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 안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인 거고요. 지금 이제 검찰 수사 한참 진행 중이고 또 뭐 검찰에서는 뭐 하나하나 지금 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밝혀나가고 있는 그런 중간 단계에 있잖아요. 그럼 민주당에서 늘 좋아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늘 하셨는데 왜 이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굉장히 서운하기도 하고 또 한편 분노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왜 구태여 이런 이야기를 해서 불필요한 이런 그 감정을 더 그 만들어내고 또 이 양당 간에 알겠습니다. 이런 갈등을 고조시키는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하신 말씀이 뭐 그 문제는 뭐 몇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그 논란을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추미애 대표의 생각에서 그런 표현을 한 거고 뭐 그거는 당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잘 수습됐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거는 추경 국면에 들어가 있는 국회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지원 의원한테 이게 검찰의 칼날이 향한다는 언론 기사가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박지원 의원도 당시에 이제 비대위원장이니까 36초 통화했다라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통화를 해가지고 일단 했는데 문제는 그 36초 동안 통화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만 무슨 이야기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에서 들어가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못 보죠. 통화한 내용은 영장을 쳐도 통화 기록만 나옵니다. 문자 메시지 같은 거는 내용이 나오지만 통화한 거는 내용을 모릅니다. 네. 근데 36초 동안 과연 얼마나 많은 내용을 했을지 솔직히 저는 그 36초 가지고 이게 충분히 아마 이야기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 박지원 의원의 스타일상 정치 구단이라고 불리는 분이 네. 만약에 그 정도 알았으면 그때 그만두라고 했지 이걸 갖다가 그래 해라고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수사는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 단계들이 다 있는데 지금 어쨌든 수사를 하면서 과연 이분들이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왔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정당 조직의 경우는 금전을 합니다. 진짜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느냐? 네가 알아봤느냐? 그런데 그 과정을 갖다 거쳤다고 하고 그 과정에는 이영주 의원도 있지만 김성호 전 의원, 뭐 김인원 변호사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그걸 갖다가 몰랐을까? 그러니까 검찰은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의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충분히 수사한 뒤에 무혐의 되면 증거 불충분이면 불충분해서 무혐의하면 되는 건데 그 과정에 특검을 하자 뭐 하자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는 게 검찰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청와대 인사권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아마 열심히 할 건데 만약에 여당 대표가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지침을 안 주더라도 알겠습니다. 조만간 인사철인데 그러니까 이런 말은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김정은님 7월 말에 검찰 인사라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때 보니까 그 사회 보시대요. 안철수 전 대표 그 사과. 네. 하는데. 예. 당사에서 네. 그 이제 입장 발표를 했는데요. 네. 당 그 사회 대변인 보실 때 마음이 좀 무거우셨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네. 당 이제 대변인실 차원에서 뭐 이렇게 지원을 해드렸기 때문에 뭐 제가 뭐 당연히 사회는 봤어야 했고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어요? 굉장히 무거웠고요. 네. 그리고 아마 제 기억에 대선 때보다 더 많은 이제 언론인들이 네. 예, 한꺼번에 인사이내를 이뤘던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굉장히 착잡한 마음으로 예, 길진 않았습니다. 한 10여 분 남짓이었는데요. 지켜보면서. 안철수 전 대표의 네. 진정성은 느껴졌었죠? 어땠어요? 제가 자꾸만 질문 안 해. 두 분이서 질문하셔야 되는. 제가 보기에는 뭐 할 수 있는 모든 그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네.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늦었니 빨랐니 뭐 늦었어도 뭐 내용상이 또 뭐 문제가 있니 없니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리베이트 사건 당시에 작년에 국민의당 그때는 제가 뭐 당직을 맡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때 어떤 기억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트라우마를.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다 뭐 전원 무죄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곧바로 사과하고 바로 대표직도 물러나고 이제 아주 이제 그 신속하게 그때 후속 그랬죠. 조치를 했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억울함을 하소연했지만은 뭐 무죄로 나왔죠. 당은 만신창이가 됐었고 질타를 받았고 그리고는 결국에는 지금 최근에 다 무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기억들 때문에 조금 검찰의 수사 진행을 조금 지켜보자라는 그런 마음이 내재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리베이트 사건도 저는 비싸게 보는 게 그게 법적으로 무죄지만 그런 과정을 보면 국민의당이 비판받을 소지는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게 무죄됐으니까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그렇고 또 이번에도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안철수 전 대표의 이건 내용 자체는 저는 뭐 그 정도면 됐다고 보지만 시기는 너무 늦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래 검찰 수사라는 게 굉장히 길어질 건데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보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었다? 이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고 가능하면 좀 더 빨리 안철수 전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어야 된다. 저는 이 문제가 안철수 전 대표가 뭐 정기 은퇴하라고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느낀 게 저 장면을 조금만 더 빨리 보여줬더라도 국민들이 마음이 좀 풀렸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김 의원님? 결국 이제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보는데요. 일단 이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네. 아마 안철수 대표도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본인이 새정치라고 하는 트레이드 마크를 갖고 있는데 뭐 구태 정치 수준이 아니라 아주 뭐 상상할 수 없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조작 사건이 대선 과정에서 자기를 위해서 또 상대 유력한 후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를 막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시간이 좀 길어졌을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이제 안철수
그 대표도 스스로 자기가 새정치라고 내세웠던 그게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선언하고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할 생각이면 이제 그런 새정치 구호가 아닌 진짜 새로운 모습의 정치를 꺼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인이 대선 출마를 위해서 민주당에서 나와서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새정치가 아닌 구태 정치인들과 손을 잡고 정당을 또 대선에 나간 것 자체가 원래 전 비극의 씨앗이었다 생각하고요. 정말 새로운 정치를 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 벌판에 혼자 나가서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사람들과 정치를 한다면 새로운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처럼 기성 정치와 손잡고 안주하는 정치로서는 그런 의미에서의 정치는 끝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났다 그러는데 어떻게? 글쎄요. 예.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수사 상황도 지켜봐야 되고요. 결과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어찌됐거나 그 안철수 신드롬으로 이어졌던 그런 새정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어찌됐거나 작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의 어떤 그 제3정당으로서의 위치 확보에서 저는 상당 부분 국민의 여망을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이런 사건, 대선에서의 패배, 그다음에 이 제보 조작 사건 때문에 이제 일련의 이런 뭐 실망과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좀 더 지켜보자는. 아니요. 이제 안철수는 다시 할수 계속 있다? 살아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안철수 정도의 정치인 한 명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요. 국민들의 호응이 필요한데 저는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파격적으로 성장한 정치인입니다. 물론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단 조금 이제 이제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지만 언젠가 기성 정치인들이 뭘 좀 잘못하면 새 정치라는 거는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의 경우는 본인의 어떤 어떤 그 시간표는 바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안철수라는 카드가 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어쨌든 1년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좀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서울시장 후보라든지 부산시장 후보라든지 다 가능한 카드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카드인데 근데 이 사건이 터지면서 안철수 전 대표는 자숙과 성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내년 지방선거에 본인이 직접 뛰어들기는 좀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드는 3년 뒤 총선이나 5년 뒤 대통령 선거에 또 살아날 확률이 많다. 다만 이제 민주당 정부가 굉장히 정치를 잘하고 또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 뒤를 이을 또 다른 잠룡지 등장하면 안철수는 좀 약해지겠으나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저는 안철수라는 카드는 아직까지 여전히 가장 강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성주 의원님도 뭐 안철수가 끝났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지. 안철수의 새 정치. 그런 의미에서의 새로운 정치의 용도는 끝났다라는 의미고 본인이 스스로 변신해서 이제는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라는 그 새 인물의 이미지로만 지지를 받았던 것은 끝난 거고 이제는 내공을 갖춘 새로운 의미에서의 정치를 표방하지 않는 한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미고요. 뭔가 확 바뀌어야 된다. 그동안 어떤 면에서 보면 양당 구조, 그러니까 지역주의에 기반한 양당 구조의 틈을 비집고 반사 이익을 누려서 제3당으로 등장한 거고 지난 총선에서 특히 친노 패권주의를 공격하고 반문 정서에 기대서 호남에서 많은 득표를 해서 의석을 40석을 만들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등장함으로써 그거는 더 이상 또 효용이 없을 거거든요. 이제 진짜 새 정치를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굉장히 본인한테 중요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종원 의원이 옆에 계시니까 제가 오늘 더 반문 정서로 해서 지난 총선에서 40석을 얻었다라는 문제. 그 부분은 이제 글쎄요. 그게 반문 정서였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이 국민의당이 제3정당으로서의 자리매기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양극단 정당의 어떤 패권주의 정치에 대한 국민의 어떤 실망, 분노 이런 것들이 표출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거를 반사이익만으로 해석하기에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저희가 의석을 많이 확보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반문 정서에 기댄 반사이익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문재인 그 대표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비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안철수 대표로 상징되는 이런 어떤 새정치 제3세력에 대한 그런 갈망이 굉장히 컸던 것도 사실이고요. 저도 특히 하나 하면 저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당시에는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정당 투표에서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 얘기하시는 거죠? 지난 총선에 정당 투표에서 국민의당이 민주당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단한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마도 보수 유권자들이 새누리당에 대해서 심판한 것이고 또 이제 호남 유권자나 이런 분들은 민주당 계속 뽑아줬는데 니들 뭐 하냐? 좀 잘해라.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당은 양쪽에서부터 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남 지역에 있는 새누리당 그동안 계속 뽑아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못한다. 호남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은 또 민주당 우리가 계속 밀어줬는데 뭐 하냐?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정당 투표에서 2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당, 그냥 쉽게 하면 당시에 여당의 새누리당이나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이나 반성해야 될 대목이고요. 다만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등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다르지만 어쨌든 국민들의 마음은 늘 균형을 향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은 사실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 조금 전에 우리 진 의원께서 특검법안 발의한 거 있잖아요. 예. 국민의당.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던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특검법안은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번 수사에 대한 것도 있지만 문준용 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질적으로 한번 내보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거를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이미 그 전부터 이미 자유한국당은 법까지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건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알고를 떠나서 이 문제는 한번 해보자는 거였기 때문에 했지만 지금 상황은 좀 다릅니다. 국민의당이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나가지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데 이 검찰 수사를 보지도 않고 국민의당이 특검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저는 물론 제가 뭐 민주당을 비판을 해왔지만 이거는 민주당은 피해자지 가해자인 국민의당이 이걸 특검에 맡기자고 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문준용 씨는 물론 언젠가는 진실을 밝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부터 제가 볼 때는 피해자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분명히 해야지 이게 터졌는데 터지자마자 이렇게 국민의당이 스스로 특검법을 갖다 발의하겠다. 이거는 다른 정당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국민의당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조금 39명이 발의하셨죠. 좀 왜 문제가 하셨던 겁니까? 그건? 네, 그 사실은 이 특검법이 이제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제보 조작 사건이 터지고 나서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특검 발의를 해서 다 그럼 보자. 이 문제, 이 총체적인 이 취업 특혜에 대한 내용들을 다 살펴보고 네. 거기에 대해서 다 진실을 가리자. 이제 이런 목소리가 당연히 있었습니다만 어찌됐거나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천인공노할 이런 사건의 당사자인 국민의당이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건 너무나 염치 없고 면목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검찰 수사 이후에 상황을 한번 본 다음에 차차 생각하자라는 게 이제 당의 결론이었어요. 네. 그런데 추미애 대표의 그런 일련의 발언들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이 특검 법안을 발의하게 된 어떤 원인이 돼버린 거죠. 저희가 애초에 이거를 특검을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리고 검찰 수사를 겸허하게 지켜보면서 이후에 이 부분이 이제 조금 해명이 되거나 규명이 된 다음에 필요하다면 그러면은 애초에 문제가 됐던 그 부분도 우리가 함께 들여다봐야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자였는데 추미애 대표가 원인 제공하는 바람에 추미애 대표에 대한 문제를 임종석 실장에서 뭐 간접 사과를 한 거 아니에요? 대리사과.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원인 규명이 없어진 거인가요? 그러다 특검법 발의에 대한? 그러나 어느 그 정치인들 얘기처럼 추미애 대표의 그 발언이나 입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이미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과거에 물리기는 어렵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두 제과 프랜차이즈점이 경쟁 관계잖아요. 네. B라는 회사의 그 대리점 주가 네. A 회사의 빵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라고 이걸 신고했어요. 난리가 났죠. A 회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B라는 회사의 대리점주가 그걸 조작해낸 거예요. 근데 지금 A 회사가 민주당이고 B 회사가 국민의당이라 놓고 보면 그거를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에게 그 얘기한 추미애 대표에게 그러면 우리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 민주당이 정말 그 문제가 없는지 그 빵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를 죄로 덮으려 하거나 추미애 대표 말씀과 똑같은 얘기시네요. 공격을 받은 것을 가지고서 그로부터 방어로 하면서 역공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거는 국민들이 보기에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또 잘못은 잘못 비판해야지 이걸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로 간에 주고받고 정쟁으로 가면 본질이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선거에서 네거티브에 대한 유혹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로부터 벗어나야겠다. 근데 국민의당이 실제로 보면은 반 문제, 그러니까 문재인을 때리니까 표가 나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조작이 생긴 거거든요. 그 후에 국민의당이 총동원돼서 그 조작된 결과를 홍보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작은 개인이 했을지 모르지만 홍보는 당 전체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추미애 대표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국민의당한테 명분을 좀 준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추미애 대표를 이제 아예 발언을 앞으로 무시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대엽 후보자 사태로 청와대가 성의를 보였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국회 정상화에 참여해서 이제 일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다시 또 추미애 대표가 등장하면 또 꼬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추미애 대표가 정말 자기 감정 컨트롤을 해서 당분간은 아마 좀 이 국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조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또 강성 발언을 하게 되면 저는 이거는 국민을 위해서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밑으로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상황은 추미애 여당 대표께서 좀 빠져주시는 것이 의원식 원내대표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야당들도 명분을 가지고 추경이든 뭐든 심사할 거 아닙니까? 저는 추경이 이대로 바로 되지 않을 겁니다. 좀 변형하겠지만 저는 야당도 시간 문제지 저는 추경 통과시킬 거라고 봅니다. 몇 군데 뭐 문제만 빼면 그렇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다시 또 여당 대표가 마치 저격수 같은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 정국이 또 엉클어집니다. 좀 무난하게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이제 국회가 정상화됐어요, 그죠? 청와대 네. 추경도 심의하고 예. 예, 문재인 정부도 이제 장관이 이제 노동부 장관 한 명 이제 다시 또 임명해야 되나요? 네. 다른 장관들은 다 한 거 아니에요? 중소기업청장 아직 임명이 안 돼 있어요. 청장급들은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안 예. 됐고 정부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면 이제 그게 그거죠? 예. 중소기업청장이라는 게 중소벤처 중소벤처. 예, 벤처기업 장관으로 가는 예. 장관급으로 가는 거죠, 그게. 또 이제 한미 FTA 협상을 미국 측 요구가 있기 때문에 통상교섭본부장도 빨리 임명하려고 하면 정부 조직법 개편이 빨리 돼야 되는데 되겠죠, 뭐. 근데 야당들께서 빨리 그 정부 해줬으면 조직 개편은 좋겠습니다. 뭐 쉬울 겁니다. 그거는 뭐 예, 크게 그거야 바꾸는 거 크게 이견이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뭐 하여튼 일단 상반기 내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기치로 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예. 정식으로 하여튼 그런 이제 상황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저는 네. 재밌었던 게 이제 알겠습니다. 그 점잖은 분이신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청와대하고 여당이 책임을 더 많이 져야 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청와대에도 이제 압력을 가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정세균 국회의장 이 메시지 속에는 국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당 좀 잘해라. 저는 이런 메시지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정세균 의장의 이거 굉장히 부드러운 말이지만 여당이 좀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진성 의원님이 이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야당될 준비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민주당은 여전히 제1야당처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탈피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세균 국회의장의 말이 답이 없군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점잖은 분이 그런 얘기 했으면 알겠어요. 애들로 말씀하셨으나 여당- 전곡을 찌르는 한마디 알겠습니다. 하셨죠. 하여튼 네. 이번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말로 정리를 하고요. 예. 두 번째 주제로 저희들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화면부터 보도록 하죠. 예. 에너지의 대부분을 1,348만 명.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탈원전 안전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력 대란, 전기요금 상승 등 말도 안 되는 근거와 주장을 제기하면서 방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신구리 원전 오륙표기
공사 일시중단 결정을 하는데 단 3마디밖에 없었고 산업부 장관, 미래부 장관은 한마디도 없었다는 보도를 보면서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탈원전과 같은 정책들이 일방적으로 졸속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대한민국 유사 이래 수조 원, 10조 원대에 가까운 소송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원전 취소나 중지에 관해서는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취소 사유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로 중지하는 것은 전혀 적법 절차에 맞지 않습니다.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뜨거운 공방, 해법은 있는가입니다. 자, 지금 자료화면 보니까요. 이 탈원전 문제, 원전 정책 문제죠. 문재인 정부의. 이 여당과 야당이 또 뚜렷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죠? 먼저 그 탈원전 선언의 의미.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9일인가요? 예. 고리 1호기, 그냥 40년 된 원자력 발전소인데 그거를 폐기하면서 사실상 선언을 했어요. 예. 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네. 그 원전을 많은 그 일부 전문가들은 네.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전기 생산 방식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미국, 그다음에 과거 구소련, 그다음 최근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처럼 그 안전하다고 하는 원전이 한번 사고가 나면 엄청난 재앙이 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값싸게 전기를 생산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어떤 사고가 생기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이 위험한 원자력에 계속 우리가 의존해서 가야 되느냐. 이미 뭐 독일, 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탈원전을 선언해 그 방향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의 추가 원전은 짓지 않고 오래된 원전을 계속 수명을 연장해서 위험을 증폭하지 말고 중단하고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그런 탈핵 시대,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시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선언을 한 거고요. 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이제 부산, 원전이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부산 출신으로서 부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우려를 너무 잘 알고 있고 본인이 고리 1호기 정지식에 가서 직접 버튼을 누르려고 할 정도로 탈핵 시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이제 부산이기 때문에 일단 고리 이 발전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너무 인구 밀집지하고 가깝습니다. 이런 문제. 저는 그리고 일단 원전에 대해서 그런 불안감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뭐 지진이나 이런 자연재해가 있을 경우에 어마어마한 환경 오염을 갖고 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결정 과정은 너무 짧았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만 국제적으로 보면요, 이 환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원전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 같이 이제 일부 국가들은 그렇게 하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자연재해 때문에 그 원전에 대한 어떤 공포가 있는 것이고 독일은 이걸 갖다가 공론화시키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토론 끝에 이렇게 만든 거고요. 다른 나라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원전 기술에 관한하는 세계에서 그냥 탑 클래스에 되는 나라입니다. 이미 뭐 수조 수십조 원 원전 수출 뭐 이런 논의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의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없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뭐 뉴스 같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천연 액화가스 같은 거를 뭐 중국이나 전부 다 지금 선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래의 이 천연 액화가스를 갖다 선점도 못 해놓고 원전 없애버린다? 그럼 어디서 그럼 에너지를 갖고 올 겁니까? 안전한 에너지를.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공론화 관리를 거쳐야 되는데 이거를 결정하는 지난 국무회의 때 딱 두 분이 발언을 하셨는데 원래 원론적으로는 한 분은 자, 이낙연 총리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김영춘 장관은 해야 된다. 하는 걸로 됐습니다. 20분 동안 토론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원칙이 그런 식으로 된다? 저는 이 문제는, 저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원전, 탈원전 정책을 하겠다는 뭐 심정, 진정성 이해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너무 쉽게 한 거 아닌가. 좀 더 공정한 관여를 걸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신고리 오리코기는 지금 이제 그 건설 중단.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뭐 발전소가 중단된 건 아니고요. 아니요. 수명이 그만둔 거를 중단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공정률이 28%. 예, 28%. 이거는 거의 준비가 돼가 이제 한창 진행 중이고요. 이거는 나름대로 이제 안전성 이런 거 다 검사 끝나고 환경평가 끝나고 주민들에 대한 보상까지도 다 끝나고 이제 거의 뭐 한 달이면 뭐 1,000억 정도니까 어쨌든 공사장 인부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을 갖다 중단시켜버린다? 그것도 뭐 오늘 아침에 무슨 호텔에서 기습적으로 이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좀 될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쫓기듯이 왜 이걸 중단시키냐는 겁니다. 제 말씀은. 물론 이게 문제가 있다면 저는 중단시켜야 되죠. 그런데 그러려면 국가가 좀 더 일관성 있는 정책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중단시키게 되면 이 20몇 %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수천억 퍼부어야 될 겁니다. 이 돈은 또 누가 내야 됩니까? 결국은 이것도 결국은 국민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절차를 거쳐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김정호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원전 기본적으로는 정책에서. 탈원전 선언이 그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문제를 100년지 대계다. 국가 100년지 대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국가 에너지 문제도 그 이상 버금가는 굉장히 저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해야 하는 것이 맞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한수원에서 어제 뭐 이사회가 한번 무산이 되고 오늘 호텔에서 모여가지고 지금 이거를 3개월 보류 그 오리코기 공사 중단에 대한 3개월 중단하는 그렇죠. 거를 이사회를 통해서 이제 통과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왜 군사작전 하듯이 이렇게 급하게 졸속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이 지난 정권에서 이 사드 배치 문제를 가지고 국민적 동의나 어떤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없이 졸속으로 한 거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소리 높여서 했기 때문에 그에 버금가게 이 중요한 이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만큼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공론화시켜서 특히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사드 뭐 환경평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왜 차근차근 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국민의당은 하고 있는 겁니다. 졸속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갤럽에서 조사한 원전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했어요? 했더라고요. 예, 보니까 전기를 얻기 위해서 원전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냐? 찬성이 59%예요. 그런데 원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냐 물어보면 위험하다고 54%예요. 이제 우리 국민들은 원전은 위험하지만 전력 생산을 위해서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럼 현재 신고리 오리코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이 37%, 중단이 41%예요. 반반이에요. 자, 이 국민들이 상당히 서로 엇갈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졸속으로 중단시켰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선언은 해야죠. 자, 선언하고 난 다음에 오리코기에 대해서는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국민들의 수기, 토론, 시민 배수 문제를 통한 공론화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때 일단 중단해 놓고 그러니까 계속 하고 난 다음에는 결론이 나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중단하고 국민들한테 묻고 그 결정에 따라서 중단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코 졸속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석 달 동안 충분히 토론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무 대책 없이 준비 없이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비판이라고 보고 그러나 그 결론이 날 때까지 미뤄둔다고 하면 우리는 탈원전으로 갈 수가 없는 거니까 일단 용기 있게 먼저 선언하고 오래된 거에 대해서는 폐쇄하고 새로 건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중단하고 물어서 아무래도 이게 위험하긴 하지만 지금 중단하지 말고 일단 이 짓던 것은 그냥 하자라고 한다면 그 결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문재인 정부가 중단을 미리 판단해 놓고 묻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대해서는 진짜 국민들한테 선택에 맡기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거가 바로 그러려면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뭐 투자라든가 정책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조금 아쉬운 것은 그 이명박 정부가 녹색 성장을 선언하고 그때 신재생 에너지 꽤 갔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중단이 됐어요. 이미 중국 같은 나라들 그쪽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뒤진 게 있는 거죠. 이 속도를 더 내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진전이 돼 있으면 이렇게 대안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풍력이나 태양광이든
이렇게 대안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만한 모델이 분명치 않은 게 지금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그러나 그런 대안들을 조금 마련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좀 거친 다음에 선언해도 그거는 온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금 그렇게 하면 그걸 안 늦을까요? 하면 더 늦어진다는 거죠. 일단은 선언하고 중단시키고 난 다음에 준비를 더 서둘러서 해서 이 다음에 대한 대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는 거죠. 3개월간 뭐 충분한 논의 이런데 3개월이 충분한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이 논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에서 30년이 걸렸고 이 충분한 논의 과정과 신고리 오류코기에 대해서 물론 그런데 독일에서 이제 30년이 걸렸다는 것은 이제 녹색당 같은 환경론자들이 제기한 것으로부터의 최종적으로 중단 선언까지 그렇다는 얘기고 실제로 그렇지만 3개월이 저는 전혀 충분하다고 보이지 물론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네.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통해서 판단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 맞다 그런데 생각하는 그걸 겁니다. 하기 위해서 왜 한수원에서 이사회를 그런 식으로 이게 편법을 동원해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그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시급함을 다투는 문제였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왜냐하면 분명히 중단 문제가 결정을 해야 있다고 되니까 보여지는 지금 거죠. 계속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매몰병이 더 나가는 거거든요. 피해가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일단은 중단하고 난 다음에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때 재개 여부를 시작하자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신고리 오류코기 문제만이 아니고 제가 이거는 어떤 국가의 어떤 원칙을 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냐면 자, 그날 국무회의에서 정식으로 안건으로 채택된 게 아닙니다, 이게. 구두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무장관이 누굽니까? 산자부 장관 아닙니까? 이번에 오신 분은 전문가십니다. 그런데 왜 이게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아마도 대선 기간부터 캠페인에 정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일자리 정책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 이건 정말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면 정식 안건으로 하고 하기 전부터 이런 게 있다. 또는 산자부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산자부의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해수부 장관이 찬성하고 실행을 한다? 저는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박근혜 정부가 못했던 걸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자, 장관이 책임지고 이야기하고 총리는 책임 총리 아닙니까? 총리가 이제 하는 건데 이낙연 총리는 그 자리에서는 신중하게 하자고 말했다고 분명히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해수부 장관의 찬성으로 이걸 실행한다? 그것도 이렇게 급하게? 저는 이 모양은 물론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누가 맞다 틀리다 제가 그 발언하기 힘들지만 절차만 가지고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 민주적이지 않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요. 이 오류코기 중단하는 데에서 원자력 안전법에 보면 다 절차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심대한 것인가? 왜냐하면 이거 지금 중단하잖아요. 그러면 1,몇백 명인가 일자리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고 뭐 굉장히 뭔가 문제가 많고 만약에 소송 걸리기 시작하면요. 아까 우리 국민의당에서 누가 한번 김동철 원내대표 해야겠나? 네. 수십조의 소송이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진성호님은 지금 그렇다면 이 절차 원전을 폐기하는 정책도 문제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원전 폐기하는 문제의 정책을 살려면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토론부터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이 오류코기를 갑자기 중단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예, 민주주의 김정호님은 전체적으로 탈원전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김성주 의원님은 아니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일단은 우리 사회가 정말 탈원전하고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가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선언과 합의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나서 자, 그럼 현재 짓고 있는 원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그냥 할 거냐? 아니면 중단시킬 거냐? 중단시키려고 보니까 매몰 비용과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거쳐서 국민들이 일단 짓는 건 지차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고 일단 선언하고 토론해서 결정하자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뭐 졸속이다. 이거 왜 작전하시 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실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조금 더 이해해 주십사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고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무회의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뭐 문제 제기하고 왜냐고 따져주길 바라고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무장관이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런 모든 내용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대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적어도 일목요연하게 보고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이 우리의 의문인 거죠. 사실은. 당에 지금 이 관련된 원전 TF가 생겨서
이미 아니, 토론하고 당과 있고요. 또 이 오늘도 부처는 또 다른 청와대에서 거죠. 이 관련된 내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깊게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도 예를 들어서 굿캅, 배드캅 하면 저도 굿캅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원전 하지 말자. 아니, 그 입장이세요? 탈원전하고 아니 입장을 떠나서 그거는 이제 공부를 김무성 의원 해봐야지만. 같은 경우는 하면 안 된다고 그냥 뭐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 저는 솔직히 하면 이 문제에서 그렇게 깊이 고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문제를 제기하냐면, 자 그러면 장기적인 플랜을 내세워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는요, 원자력이나 석탄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돈이 뭐 3배, 4배 엄청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아무 데서나 갖고 올 수 없는 건데, 그러면 자 몇 년도에는 비율을 뭐 원전 몇 프로, 뭐 몇 프로 해가지고 바꿔나가야 되는 거지. 지금 갑자기 원전 공사 중단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장기적 비전이 없는 거 아닌가. 원전의 그러니까 전기 생산 비용이 신재생보다도 저렴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걸 그러니까 이걸 건설하는 과정에서 드는 보상 비용, 그 다음에 그 재처리, 그러니까 폐기유 연료의 재처리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하지 않는 거고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더 단가가 높습니다. 그걸 자꾸 간과하는 거죠. 원전 마피아들이 그걸 간과하는 건데, 그것까지 합치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건데, 그걸 떼놓고 단순히 그 발전 단가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도 그러면 펼쳐야죠. 왜냐하면 독일이나 일본처럼 우리보다 먼저 탈원전 정책을 한 나라는요, 분명히 전기력 이런 것들이 20% 30% 오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아니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이해를 그러니까 해야지. 이게 바로 이제 공동 해야지. 토론 과정이 네. 그거를 알리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 예. 대통령도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얘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예. 좀 그러나 이제 신고리 오리코기는 예. 좀 너무 좀 서두르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그렇죠. 비판이 너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서두르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예. 또 하나의 과정이다. 뭐 그렇게 그렇습니다. 말씀. 예. 제가 알기로는 그리디 패러티라고 해서 미국, 일본과 독일이 이미 신재생 에너지 해란 그 가격 단가하고 기존 전통적 에너지의 단가하고 동일한 부분으로까지 접근했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기사에서 본 기억은 납니다. 하여튼네. 근데 확보하는 문제도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 보도는지만 이거는 굉장히 이미 길기 때문에 선정해버렸습니다. 중국 같은 데서 이미.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오늘도 중앙일보 일면통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이걸 알고 미리 확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걸 어디서 갖고 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의 하나 빨리 과제가 한다면 되는 좀 것 문제가 같아요. 되죠. 사실 이게 핵심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뭐 당에서 TF는 만들어진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굉장히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의 논의 과정에서 그 정도도 주무장관이 안 했다는 거에 대한 거는 국민들이 이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뭐 좀 더 예. 세련되게 좀 할 필요도 있다. 앞으로 뭐 그런 뭐 얘기가 국민들과 같아요. 더 예. 많은 깊은 토론들을 같이 좀 벌일 합리적으로 것입니다. 납득할 수 있는 예. 수준에서 뭔가가 자, 이루어져야 오늘 된다라는 세 분이 문제제기인 준비하신 사진 한 컷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요. 어느 분부터 먼저 오늘 준비됐나요? 김성주 의원님, 네, 사진 한 컷. 임종석 비서실장이 박준희 의외네요, 비대위원장을 만나는 이 사진인데요. 결국은 추경을 살리기 위해서 노동장관 후보와 맞바꾼 경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어쨌든 간에 국민의당이 그걸 수용해서 추경 심의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잘한 일로 보입니다. 어제 만남은 그 카메라 기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 사진은 아마 비서실장 취임 인사 사진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비공개로 만났기 때문에 제가 그걸 미리 알았다면 그냥 들고 가서 기록을 남겼으면 어제 같은 그런 혼란은 없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저 좀 사진이 그러니까 비서실장 취임 때 인사 온 사진 사진이고요. 그거군요. 어제 만남은 비공개였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사후에 알았어요. 그래서 기록이 안 남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좀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네, 예. 그런 거고요. 자, 어찌됐거나 뭐 팩트 체크를 해주셨네요, 우리 김희정 의원님께서. 예. 뭐 만남의 결과는 좋았다. 최종 결론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네. 예. 김희정 의원님 준비하신 사진 한 컷. 네, 송영무 후보자 오늘인가요? 지금 취임식 했고 비대위 후보자는 결론적으로는 자진 사퇴 형식을 빌어서 이제 그렇게 물러나게 됐는데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배제 5원칙 강조하셨던 것이 지금 2달 만에 거의 아예 그냥 이제 논의장에 사라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분에 대한 사과도 요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장관 자리라는 것이 뭐 하나는 양보할게 하나는 해줘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이 나는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원칙만은 지키겠다고 선언하신 것을 지금은 그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조대엽 양보하고 송영무
알겠습니다. 뭐 장관 확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저는 결론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온당한 인사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우리 김성재 의원이 은근히 쳐다보시면서 웃으시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신정원님.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탁현민 행정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또 남았나요? 예, 저분이 또 나온 게 지금 진보 매체에서 오히려 최근에 이제 탁현민 행정관이 곧 이제 해임할 거라는 기사들을 막 썼습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살아있고 오늘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게 네. 제2의 우병우 정도로 파워가 센 게 아니냐. 왜냐하면 저도 청와대 행정관 중에서 2급이 있다는 말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오늘 기사에 나왔는데 2급이더라고요. 탁현민 행정관은 대개 비서관이 1급, 2급 정도인데 그렇죠. 그렇죠. 예. 행정관이 2급이라는 건 처음 들었고 또 하나는 정연배 그 신임 여성부 장관이라든지 또 네. 여당의 여성 의원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개적으로 일부는 공개적으로 이 탁현민 행정관을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또 수많은 여성단체들이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저렇게 꿋꿋이 살아있다. 2급으로 왕행정관으로. 그러니까 저는 저분이 정말 대단한 뭐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조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뭐 역시도 변호하시려고 마찬가지로 뭐 탁현민 행정관 변호는 잘 아세요? 아닙니다만, 잘 아세요? 예. 아니 뭐 저는 직접 만나거나 일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 그러나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난 다음에 달라진 게 있다면 두 가지 뜻입니다. 들은데 하나는 행사, 하나는 연설이거든요. 5.18 현장에서의 그걸 이제 탁현민 행정관이 했다. 그다음에 현충일, 그다음에 미국과 독일 방문의 동포 간담회장에서의 이 소위 개그맨들이 이 참여하는 이 행사에 대한 기획을 탁현민 행정관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말 청와대가 가까워지고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만들어준 사람인데 과거에 아주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철없을 때 그걸 가지고서 그만두라고 하면 이 사람이 뭐 비서관이나 뭐 수석도 아니고 그냥 말단 행정관인데 그런 의미에서 말단은 2급이면 말단은 그런 의미에서 조심스럽게 변명합니다. 또 사진한 것은 뭐 우리가 월가월보 하려는 건 아니니까요. 이 정도 선에서 얘기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또 토론 이렇게 열심히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우리 김성주 의원님은 이제 전주로 내려가십니까? 예, 내려갔다가 이제 금요일로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금요일 날 매주 금요일. 그러지 말고 또 서울에 계시다가. 그럴까요?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7월 임시국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 모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 정상화에 나선 만큼 시급한 현안부터 하루속히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토론 알고 알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